혹시 곧 이사 계획 있으신가요? 와, 한국에서 이사 한번 하려면 알아볼 것도 많고 챙길 것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골치 아픈 이사 준비를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끝낼 수 있는 꿀팁들만 싹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이사, 물론 설레죠. 새 집으로 간다는 건 좋은 일인데 막상 준비를 딱 시작하면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걸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보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이거죠.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이 보증금, 과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요. 거기다 이삿짐이라도 망가지면 아유, 정말 막막하죠. 자, 이런 걱정들 오늘 제가 하나씩 다 해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제일 헷갈리고 골치 아팠던 문제들 제가 아주 명확하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돈과 직결되는 문제죠. 바로 계약과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집주인이랑 갈등 겪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뭐냐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제가 먼저 이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때 드는 부동산 중개 보수, 과연 누가 내는 게 맞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당연히 먼저 나가는 내가 내야지. 그게 관행이잖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법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 세입자는 중개보수를 낼 의무가 단 1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법제처의 공식적인 해석이에요.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죠? 집주인이랑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도 당연히 그 거래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내는 게 맞다는 논리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법대로 하자고 해서 중개보수를 안 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은 원래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간에 내가 보증금을 빼서 나가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법만 따지기보다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보증금도 무사히 돌려받고 기분 좋게 이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잘 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해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법적인 안전장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요, 진짜 간단해요. 너무 쉬워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사 딱 하는 날, 이 두 가지만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민센터 가서 저 여기로 이사 왔어요 하고 전입신고하기. 둘째, 들고 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쾅 하고 받아오기. 딱 이 두 가지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내 보증금을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법적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딱 맞는 주제입니다. 몰라서 더 내게 되는 돈은 맞고 심지어 숨어있는 돈까지 찾아서 돌려받는 아주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찾았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 계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로 30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뭔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라면 이거 그냥 내시겠어요? 과연 이게 맞는 금액일까요? 걱정 마세요. 법으로 정해진 아주 명확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5천만 원보다 적을 때는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월세 곱하기 70을 하세요. 거기에 보증금을 더합니다. 그럼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바로 그 금액에다가 오피스텔의 법정 요율인 0.4%를 곱하면 우리가 내야 할 정확한 중개보수가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오피스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월세 35만 원 곱하기 70 더하기 보증금 500만 원. 여기에 0.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11만 8천 원입니다. 와, 30만 원이랑은 무려 18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이 간단한 계산법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억울하게 돈 더 내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관리비 고지서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오래되면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고쳐야 하잖아요? 그런 큰 공사를 대비해서 매달 관리비에 조금씩 포함해서 걷어두는 비상금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돈은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 즉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해서 꼬박꼬박 냈던 이 돈은 사실 집주인 대신 내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딱 받아서 집주인에게 그동안 제가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 전부 돌려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쏠쏠하니까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삿날. 정말 정신없잖아요? 바로 그 이삿날에 이사업체랑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골치 아픈 일들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콕 집어서 강조해 드릴게요. 첫째, 계약서는 무조건 종이로 된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세요. 말로만 하는 구두 계약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둘째, 이 업체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이사 시작하기 전에 이사업체 직원분이랑 같이 다니면서 가구나 가전에 원래 있던 흠집들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다 찍어두세요. 이게 나중에 이거 원래 있던 흠집인데요?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사하고 짐 다 풀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니죠. 이사 후에 깜빡 잊고 안 챙기면 나도 모르게 과태료를 내거나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동차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전입 신고만 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혹시 내 차 번호판이 옛날 거라서 초록색 번호판에 서울이나 부산처럼 지역 이름이 적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차를 가지고 다른 시나 도로 이사를 했다면 30일 안에 직접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전학 절차도 빼놓을 수 없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초등학생은 이사간 동네의 주민센터랑 새 학교, 이 두 군데만 가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중학생이랑 고등학생부터는 조금 달라요. 학교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먼저 들러서 학교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점,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사가 막연하게 두렵거나 막막하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뭘 확인해야 하고 뭘 챙겨야 하는지 딱 아는 사람의 자신감을 갖고 차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